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아시아 각 지역에 있었던 인구 이동과 국가 성립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저 이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호의 이동과 그로 인해 시작된 5호 16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의 종식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자, 5호 가운데 하나 있던 선비족이 세운 국가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화북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통일하면서 화북 지역이 결국 통합되거든요. 네, 그때부터를 남북조 시대, 5, 16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중국 화북 지역의 유목민 정권, 중국 강남 지역에는 이 한족 정권으로 중국의 남쪽과 북쪽의 왕조가 각각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북조에 있는 북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북에서 우리가 이 한 명의 인물을 꼭 기억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효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중국의 문화를 동경해서 별명이 한족의 소년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른 다음에 섭정을 끝내고 나서 친히 이제 정치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본인이 숭상하던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그것이 한화 정책입니다. 여기서 한은 여러분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이거 여러분 선비족의 정체성을 일정 부분 버리고 한족으로의 동화를 시도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일종의 대개혁이었죠. 그래서 이 한족의 대기 한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일단 여러분 북위의 기존의 수도는 원래 이제 본인들의 근거지 주변에 있었어요. 평성이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거기를 버리고 원래 오랫동안 이 중국의 중심지였던 러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원나라가 몽골이 유목지대에 있었던 초원지대에 있었던 카라코룸에서 이제 지금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죠. 쿠빌라이 때. 자, 그리고 선비족의 언어라든가 각종 풍속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강경한 정책이었죠. 그리고 선비족과 한족 간의 혼인을 결국 장려하면서 이 북위의 황실에서도 계속 한족 집안의 처자들을 신부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탈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결국 여러분 어땠겠어요? 기존에 굉장히 이질적이었던 유목 문화와 한족 문화가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남북조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는 아니구나. 네 글자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호한융합입니다. 호 유목민과 한족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면 남조 쪽으로 가봅시다. 남조는 여러분 한족 정권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남조 한족 정권은 굉장히 좀 전국이 불안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권이 상당히 빈약한 편이었고 그 대신 귀족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황제권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왕조가 망했다가 설립했다가 망했다가 설립했다가를 반복했어요. 잦은 왕조였지. 처음에 동진이었죠. 그 다음에 동진 망하고 송, 제, 양, 지 계속 바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언급을 좀 해보자면 교과서나 수능특강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세계사 시간에는 다 배웠던 거예요. 반면 여러분 북조는 남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황제권이 강한 편이었어요. 네, 여러분 북조도 귀족 중심의 사회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다르죠. 왜? 소수의 유목민이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성립한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복자였던 이 유목민과 군주권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조의 문제는 뭐냐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민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민족 구성이 다르다는 거죠. 지배층은 극소수의 유목민족이죠. 피지배층은 다수의 한족이에요. 그리고 한족은 유목민들에 대해서 뿌리 깊은 경멸 그리고 무시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북조의 통치자들은 다수의 한족들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요. 거기서 적합하게 선택된 것이 바로 불교였죠. 물론 유교도 활용했습니다만 유교는 이른바 이 민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보다는 만일에게 평등한 불교가 훨씬 더 적합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나죠? 윈강석굴, 육만석굴과 같은 대규모 석굴 사원이 북조 지역에서 건설된 것이 바로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중국에서 남북조가 존재하고 있을 때 한반도와 일본 지역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여러분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좀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이 12명밖에 안 되죠. 근데 그 12명 중에서도 물론 동아시아사를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할 학생이 몇 명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10명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수능에서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곧 수능특강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좀 살짝 다른 면은 있어요. 그래서 수능특강을 기준으로 수업을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특강을 EBS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구매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진행을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 그럼 이제 한반도부터 한번 보죠. 한반도는 그 유명한 삼국시대. 보이죠? 이름. 고, 백, 신 삼국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한국사는 워낙 간략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요. 삼국시대는 어떻게 볼 거냐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 삼국시대를 보는 관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애들이 밖에서 싸우고 돌아왔어. 그럼 부모님들 난리 나겠지 요즘? 근데 여러분 제가 자랄 때는 그냥 싸우고 와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이거야. 싸우면서 큰다. 애들.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간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삼국 간의 항쟁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삼국은 싸우면서 성장했어요. 싸우면서. 무슨 말이냐? 항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각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됐고요. 그 결과 연맹왕국 체제에서 탈피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삼국 간의 항쟁 과정은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연맹왕국 체제를 벗어 던지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이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관점, 가장 중요한 틀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국 간의 항쟁은 한강역,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요 서울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한강역 쟁탈전으로 전개가 됐다는 거죠. 삼국 간의 항쟁은 한강역 쟁탈전이라고 표현해도 사실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했다. 그래서 각각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 그 나라가 삼국 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삼국 시기는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4세기, 5세기, 6세기 일단 각 시기별로 어떤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는지 보시고 이후 이제 고구려와 중국 통일왕조와의 전쟁 속에서 결국 통일이 어떻게 신라에 의해서 매듭지어지는지 완성되는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서도 수능특강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4세기 백제시대죠. 자, 백제 전성기를 이끌어간 두 명의 왕이 있죠. 누구? 고이왕. 그리고 전성시대는 바로 이때죠. 4세기 근초왕. 고이왕은 3세기 사람이에요. 외우기는 참 쉬워요. 고이왕 때 국력을 정비하고 근초왕 때 정복했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 맨날 얘기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나가서 뛰어놀죠. 활동하죠. 국가도
국력을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정복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나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자, 외우기도 참 쉬워요. 왜? 백제를 정비한 사람, 고위왕. 백제를 고위 기른 고위왕. 정복 활동한 사람, 근초고왕. 근육이 초고도로 강한 왕. 개들이구나. 그런 뜻 아닌가 알죠? 그래서 백제를 고위 기른 고위왕 때 국력을 정비하고 근육이 초고도로 강한 왕이 등장해서 정복 활동을 했어요. 오케이. 자, 반면 5세기는 4세기 때 백제에 의해서 한때 왕이 사망하기도 했었던 고구려 시대. 네, 이런 고구려는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고 고국 원왕이 원통하게 죽죠. 원통하게 죽은 고국 원왕. 자, 이후 중요한 사람 빼놨네요. 교과서에 없긴 한데요. 알지? 소수림 왕. 소수림 왕 때 소수림, 숯불림, 숲에 숨어서 국력을 정비했고 이후 광개토왕이 영토를 엄청나게 넓게 개척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진정한 전성기 장수왕 때 마침내 한강역을 백제로부터 뺏어왔어요. 그죠? 영토를 널리 개척한 광개토왕,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면서 전성기를 구가한 장수왕.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 한강역이 이제 5세기 때 고구려의 손아귀에 넘어왔죠. 자, 그리고 한강역을 뺏긴 백제는 이를 가면서 신라와 손을 잡고 호시탐탐 한강역을 되찾아올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6세기로 넘어가자면 6세기는 여러분 신라의 시대고 이게 곧 신라의 통일 후 이어지게 되죠. 자, 지증왕과 법흥왕 때 국력을 정비를 하고 내부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정복 활동을 통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얘도 외우기 쉬워요. 자, 법과 제도를 정비, 국력을 다지고 진출했어. 정복 활동을 감행을 했죠. 그래서 진흥왕 때 백제와 손잡고 마침내 한강역을 빼앗아 오게 되지만 진흥왕이 동맹국이었던 백제의 뒤통수를 쳐버리죠. 그래서 한강역을 독점해버려요. 이로써 오랜 기간 이어졌던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깨지고 서로 원수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바로 이어서 할 건데요. 바로 이어서 하게 될 건데,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최초의 연합정권 야마토 정권이 있었죠. 자, 야마토 정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 선진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어요. 중국 남조와 삼국 가야 등에서. 특히 이 삼국의 불교 문화가 전파되면서 지금 일본의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아스카 문화가 화려하게 폈죠. 일본의 화려한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 이거 한국사 시간에 자주 나오죠.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스에키 토기가 제작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사 이야기를 이제 좀 잠깐만 해볼게요.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 왜 하냐면 일본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이때가 중국에서 한이라고 한 나라가 등장했을 때와 좀 비슷해요. 한이 갖는 의미와 좀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향후의 역사, 향후 일본의 역사와 이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와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던 시점이 바로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자면 일본과 우리나라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당연히 지리적 차이점이죠. 일본이 여러분 섬나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꽤 넓은 편입니다. 두세 배 이상 훨씬 넓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아요. 영토가 넓은데 곳곳에 큰 산이 있어서 각각의 지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 말이 즉슨 뭐냐?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력을 갖춘 나라가 등장하기 쉽지 않아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그 두 번째, 중앙 집권을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껴.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 한 곳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돼. 왜? 고구려가 때 신라가 싸우기도 했었고 왼쪽에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강력한 거대한 세력인 중국과 이웃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위협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권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의 선진적인 문물이 그만큼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에 비해서. 반면 일본은 느긋해요. 왜? 중국이 바다 건너서 우리까지 쳐들어올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반도와는 다르게 팔짱을 끼고 비교적 느긋하게 그리고 보다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선으로 중국의 문화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집권은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는 비교적 늦어질 수밖에 그리고 느슨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럼 야마토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죠. 좀 전에 말했던 이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삼국의 문화를 수용했던 이 일본의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고구려 승려 담징의 제자이기도 했었던 1984년까지 일본 1만 원권의 화폐 주인공이 됐었던 우리나라 따지면 세종의 포지션이죠. 쇼토쿠 태자. 이 쇼토쿠 태자가 주도를 합니다. 이 삼국으로부터 불교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이제 생겨나가게 되냐면 기존의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 귀족들은 자신의 강력한 권력을 과시하고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분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고인돌이듯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전방 후원군이에요. 앞쪽 모양은 네모났고 뒤쪽 모양은 동그래. 합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열쇠 구멍처럼 생겼어요. 열쇠 구멍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규모가 엄청나게 거대해요. 강력한 이 국가 지배력과 귀족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건데, 자, 불교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각 귀족과 국가 지배자들이 권력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이 바뀌어요. 자, 요즘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스웩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SNS에 엄청나게 비싼 기금속이라든가 명품백이라든가 혹은 고급 자동차 등을 타고 있으면서 뭐 이러거나 이러고 있는 모습을 많이 올리죠. 이때는 전방원본 제작해서 SNS 올리는 거예요. SNS는 없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불교 수용 이후에는 거대한 사원을 건립해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쇼토쿠 태자 역시 강력한 국가의 힘을 보여주고자 거대한 사원을 조성했으니 그게 바로 호류사, 일본식으로 사를 발음하면 지거든요. 지는 절이라는 뜻이에요. 호류지예요. 왜 익숙할까? 담징이 호류지, 금당, 격화를 그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상당히 이 부분이 유명하다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국이 앞다투어서 일본에 이렇게 불교 문화를 전수해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싸우면서 정신이 없었고 한 명 하나라도 더 동맹국을 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 불교 문화를 전수해 준 거고 백지와 신라 역시 서로 치고받고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나랑 동맹 깨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리적으로 비교적 일본과 가까웠던 이 백지와 신라는 더더욱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쇼토쿠 태자 시기에 삼국의 경제적인 이제 문화적 협력을 받은 쇼토쿠 태자 때 이렇게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화려한 불교 문화가 뽑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이때 쇼토쿠 태자의 나름의 자부심이 상당했던가 봐요. 아무래도 이 섬나라에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도 하고요. 이 수양제로 중국의 수양제에게 고구려를 침략했던 편지에 이렇게 써서 보내기도 했답니다. 해 뜨는 나라의 해 뜨는 나라. 여러분 일본의 뜻이 의미가 뭐예요?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야마토도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 야마토도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일본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해 뜨는 곳에 헨노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천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수양제가 읽고 부들부들 떨다가 편지를 찢어 발기려고 하다가 폐하 지금 현재 고구려와 싸우는 중이니까 봐주세요. 참으세요. 라고 했다.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불교 문화 수용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옆에 계속 써 있는데요. 화면을 좀 돌려야 되니까 이거 저 혼자 찍고 있는 거 아시죠? 구형 스마트 8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으로 세워놓고 혼자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끊고 바로 이어서 할게요.